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업에 대해 발표할 금융예실 곽수현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부실 사례와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최근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수도권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분석 결과에 앞서 두 개의 전형적인 EOD 사례를 통해 저축은행에서의 부실 사례가 어떻게 발생하고 손실 부담은 얼마나 나타날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EOD 사례는 공급 초과 우려가 컸던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비주거 시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나 근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본 PF 단계에 있으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올해 3월 초 공매가 이루어졌으나 계속 유찰되었고 결국 낙찰도 안 된 케이스입니다. 토지 낙찰 예상 가격을 바탕으로 예상 손실 금액을 추산해 보니 손실률은 약 32%로 예상되었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되어 본 PF 단계에 있더라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공정 초기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브릿지 단계보다 오히려 손실 규모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 가치 대비 LTV 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토지 매각률 변동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이 높으며 채권 회수의 장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고 초기 공정 단계 본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이러한 공정 위험 통제 여부가 최종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경기도 소재의 브릿지론으로 본 PF 전환 시 예정 사업 형태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역시 올해 3월 초 공매가 이루어졌으나 최저 유찰가에도 낙찰이 되지 못했는데요. 예상 손실 금액을 추산한 결과 손실률은 약 12%로 예상됩니다. 네, 실제 부실 사례와 손실 부담을 보니 좀 더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캐피탈 증권과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의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금융 자산은 캐피탈이나 증권업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업권에서 유일하게 시행사가 자기 자본의 20%를 확보해야 하고 건당 취급 한도 제한률도 엄격하게 적용받는 데다가 건전성 분류나 충당금 설정률 적용 등에 있어서도 감독 기준의 일률적 적용이 강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선순위 비중이 9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구조적인 안정성이 양호하기도 하지만 건당 취급 한도 제한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사업성이 취약합니다. 또한 자본 규제 강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규제에 따라 단점도 장점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과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2022년 9월 말 키스 커버리지 부동산 금융 자산은 총 5.2조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비중은 약 197%입니다. A급 이하 캐피탈이 2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브리지론이 전체 부동산 금융의 약 60%를 차지하고 자기 자본 대비 비중은 약 110%로 A급 이하 캐피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200%를 초과하면서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100%를 상회하는 회사는 그림에서 A부터 F까지 총 6개사입니다. 가장 높은 업체 A의 경우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317%에 달하며 브릿지론 비중이 205%로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업체 H와 I의 경우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각각 82%, 21%로 높지 않으나 개인 신용 대출에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우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자산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본 PF 요주해야 여신 비율은 2021년 말 14.6%에서 2022년 9월 말 23.7%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022년 9월 말 1.4%로 전년 말 0.7%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브릿지론도 PF와 비슷한 수준으로 2022년 9월 말 유주야 여신 비율 23.7%, 고정이하 여신 비율 1.2%입니다. 다만 2022년 9월 말 자산 건전성 악화가 모두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2022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서 부동산 여신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금감원의 지도 등의 영향으로 보다 엄격한 자산 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진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부동산 경기 저하가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산의 질 악화 영향은 2023년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그림은 용도와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릿지론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오는 반면에 본 PF의 경우 오피스텔, 근생 등 비주거 시설 비중이 높고 주거 시설 중에서도 아파트 외 주거 시설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용도 구분상의 사업 위험은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비중의 경우 브릿지론 66%, 본 PF 77% 내외로 증권보다는 높고 캐피탈과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용도와 지역별 분포를 종합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왼쪽 브릿지론 그림을 보시면 아파트 비중이 39%로 가장 높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 아파트 비중은 낮았습니다. 지방 아파트와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및 비주거 시설 비중이 전체 브릿지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본 PF를 나타내는데요. 주거와 비주거 모두 수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서울 비중이 비교적 높고 비주거의 경우 서울과 경인 비중이 높아 브릿지론에 비해 사업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용도별 매각가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5년간 대법원 매각가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 평균 매각가율이 80%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10%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왼쪽 그림 굵은 초록색 선을 보시면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각가율 수준이 다른 사업 형태보다 높았는데요.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해서 살펴볼 경우 최저 매각가율 평균 수준이 75% 선에서 나타나 침체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왼쪽 그린 굵은 빨간 선이 토지 중에서 대지를 나타내는데요. 최대 매각가율은 90%이지만 최저 매각가율이 51%로 가장 낮아서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의 약 60%를 차지하는 브릿지론이나 공정 초기의 본 PF의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약 15년간 지역별 매각가율을 보시면 2023년 1월에서 2월 최근 매각가율이 수도권 80%로 가장 낮은 영남권보다 16%포인트나 높게 나타나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매각가율로 보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이 제일 위험이 낮아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최근 경기 저하로 부동산 금융 만기 연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축은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22년 9월 말 브릿지론의 25%, 본 PF의 15%가 적어도 1회 이상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론과 본 PF 모두 2023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브릿지론의 64%, 본 PF의 38%가 2023년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1회 만기 연장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도래하는 사업장의 만기 재도래 기간이 2023년 연말이나 24년 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기 연장 시 금리가 예년의 2배 수준인 연 10에서 13% 수준으로 높아져 만기 연장이 반복될수록 차주의 자금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이 3회 이상 되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만기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브릿지론의 경우 지방 아파트에서 만기 연장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방 아파트의 34%에서 1회 이상 만기가 연장되었으며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비율도 13%로 가장 높아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만기 연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PF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시설의 만기 연장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경인 지역 주거시설의 경우 2회 이상 만기 연장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주거시설 또한 18%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실화 시나리오 테스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실화 시나리오 테스트의 주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나리오 테스트는 본 PF와 브릿지론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본 PF의 경우 2022년 9월 말 기준 정상 및 요주의 여신 중 일정 부분이 전이율에 따라서 정상에서 요주의, 요주의에서 고정 이하로 부실될 것으로 보아 충당금 증가액에 따른 자본 비율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 대부분이 선순이고 PF 대주단 협의체 등으로 올해 말까지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EOD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산 건전성 지표 변화와 자본 비율 등 규제 비율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브릿지론의 경우 본 PF처럼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위험이 서서히 진행되기보다는 본 PF 전환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구분되고 본 PF 전환이 지연되어 만기를 계속 연장할수록 높아진 금융 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실 사례처럼 EOD 조치로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 즉 정상이나 요주의에서 바로 고정으로 가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케이스 1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지만 만기 연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 영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산의 질이 서서히 저하되는 상황. 케이스 2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저하 상황. 케이스 3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저축은행 사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본 PF의 경우 케이스 1은 2022년 9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된 시기에 당사 평가저축은행 중 엄격한 건전성 분류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서 전이율이 크게 악화된 업체의 전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케이스 2에서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6월 말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전이율을, 케이스 3에서는 2008년 6월 말부터 2011년 3월 말까지 2년 9개월 동안의 저축은행 사태 때의 전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정률, 엑시 분양률 달성 여부, 용도 등에 따라서 부실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 EOD 발생 위험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보았는데요. 아파트 여부인 용도와 지역, 만기 연장 횟수에 따라 부실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특히 만기 연장을 횟수를 고려한 이유는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3회 이상의 만기 연장은 사업성 측면에서도 대주단의 협의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기 연장 횟수가 높을수록 EOD 가능성을 높게 보아 케이스별로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법정 충당금 적립 기준인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케이스 2를 예로 들어보면 본 PF 잔액이 현재 2.3조 원인데 정상에서 요주의, 요주의에서 고정 이하로 전이되는 금액이 약 5,600억 원, 즉 24%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5,600억 원만큼 자본이 감소된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충당금 적립률만큼 자본이 감소되는 거고요. 브릿지론의 경우 현재 2.9조 원의 약 18%인 5,300억 원 정도가 EOD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본 PF에서 요주의와 여신 비율은 현재 24%에서 최대 69%까지 상승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현재 1%에서 1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론에서는 요주이하 여신 비율이 현재 24%에서 49%까지 상승하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현재 1%에서 3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지하 여신 비율은 본 PF가 브릿지론보다 높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브릿지론이 본 PF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본 PF의 경우 정상에서 요주의로의 위험이 단계적으로 전이되는 반면 브릿지론은 정상이나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바로 부실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요주의 여신 비율은 약 91%,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약 48%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과거 대비 낮아서 부실 위험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IS 자기 자본 비율은 업체 평균 12.8%에서 케이스 1 12.7%, 케이스 2 12.4%, 케이스 3 11.4% 수준으로 떨어져 일정 수준의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체 C, G, F의 자본 비율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C와 G 두 업체는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각각 239%, 167%로 높고 본 PF보다 브릿지론 비중이 더 크며 비수도권 사업장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체 F의 경우 케이스 3에서 하락폭이 4.3%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요. 2022년 9월 말 기준 본 PF 요주의 여신 비율이 54%로 가장 높아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부실화되는 금액이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317%로 가장 높았던 업체 A의 경우 자본 비율이 2022년 9월 말 10.3%에서 최악의 경우 8.1%까지 하락하여 규제 비율인 8%를 겨우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금융보다 개인 신용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 H와 I의 경우 케이스 3에서 최대 자본 비율 하락폭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로 크진 않았지만 최근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고 차주의 신용도가 열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본 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상당히 부실화되더라도 키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자본 왕충력은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자본 비율이 낮은 업체일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약 3년 동안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고 특히 브릿지론 부담이 큰 회사, 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사업장의 질적 위험이 높아 자본 비율 하락폭이 큰 회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지원 등을 통한 자본 확충 노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부동산 금융으로 인한 부실화 영향만 고려했지만 저축은행의 또 다른 위험 익스포저인 가계 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에서의 부실도 추가로 고려하면 건전성 및 자본 비율 하락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평가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79개사 중 20위권 내외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당사가 평가하지 않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 완충력이 높지 않아 몇 개의 사업장만 무너져도 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지방 소형 저축은행 파산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대한 우려로 대형 저축은행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축은행 관련 PF 리스크를 점검해 보였고요. 저축은행 리포트도 금주 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세 가지 업권 모두 당사 홈페이지에서 상세 리포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